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남해 쪽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참 좋아해요. 남해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참 좋거든요. 게다가 음식도 참 맛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고향도 아닌 이 도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하며 남편의 고향인 이 도시에서 살게 됐거든요. 그랬으니 자연스레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죠.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 저희 시댁엔 딱 시숙 한 사람 때문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예요. 제 아래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동생들은 공부머리는 별로였던 저와 달리 참 영특했죠. 저는 그런 동생들과 힘들게 자식을 셋이나 건사고 계셨던 부모님을 위해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며 집에 돈을 보탰고 성인이 되자마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와 동생들의 대학 학비를 보탰었죠. 송원이 네가 내심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걸 이 엄마랑 아빠는 다 안다. 정말 미안하구나. 동생들과 부모님은 그런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지나간 일을 못 잊고 현실을 원망하는 것보단 앞으로 주어진 제 삶을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에 훨씬 집중하며 살았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동생들은 결혼하고 삶이 윤택해지며 제게 고마움을 많이 갚았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제 희생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던 거죠. 저는 저보다 한 살 많던 남편과 참 우연히 인연이 됐습니다. 전 언제 한번 제 고향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고등학생 때 이사 갔었던 친구를 만나러 이 지역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난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는데 터미널 앞에서 제가 남편 지갑을 주웠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지갑 안 잃어버리셨어요? 이름이 임호준 씨 맞으시죠? 아, 네.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혹시 어디서 주우셨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요. 아, 아까 제가 여기 놀러 온 친구 녀석 거기까지 배웅해 주러 갔다가 떨어뜨렸나 보네요. 그거 저희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라 잃어버리면 안 됐던 건데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 거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지갑 속 명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지갑 주인인 남편이 잠시만 거기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버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설상가상 매표소에라도 지갑을 맡기고 가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딱 다 되어 휴대폰까지 꺼졌었죠. 결국 전 버스 출발 3분 전에 취소 수수료를 물고 버스표를 취소했고 남편은 그때로부터 10분 뒤에야 헐레벌떡 터미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까 버스 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늦었죠? 버스 놓치셨어요? 아, 네. 근데 다음 버스 타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 지갑이요. 아휴, 어떡하죠? 진짜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는데 중간에 사고가 크게 났었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이라 평소보다 도로에 차도 많아서 생각보다 좀 늦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사례라도 하고 싶어요. 됐어요. 수수료도 얼마 안 물었는데요, 뭘. 소중한 지갑이라니 찾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자, 잠시만요. 제발 제가 꼭 보답하고 싶은데 사례금이 싫으시면 다음에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면 안 될까요? 꼭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결국 전 남편에게 연락처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그 다음 주 주말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찾아와 제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로 우린 서로의 지역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솔직히 첫 만남 때 제게 첫눈에 반한 거냐고 장난스레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맞다고 대답했었죠. 뭐? 아니, 난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내가 그 정도 외모는 아니지 않아? 나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성원이 네가 얼마나 예쁜데. 근데 네 외모에 반했다기보단 네 마음씨에 반했었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날 위해 버스까지 놓쳐가면서 기다려줬으면서도 대가조차 바라지 않았던 네 착한 마음에 말이야. 그때 이 여잔 절대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거지로라도 네 연락처를 받아냈던 거야. 그런 남편의 말에 괜히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듯 느껴져 쑥스럽긴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절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남편과 전 2년의 연애 끝에 28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을 따라 시댁에서 15분 거리에 있던 곳에 신혼집을 얻으며 이 지역에서 살게 된 거죠. 아유, 또 왔어? 임신까지 한 몸으로 힘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지. 아, 왜 자꾸 도우러 와?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서 온 거죠. 그리고 요즘 직원도 둘이나 그만뒀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끼리 이럴 때 도와야죠. 그럼 쉬엄쉬엄해. 저기 카운터 가서 계산이나 맡아줘. 힘쓰는 일 절대 하지 말고. 맞아, 동서. 무리하다. 큰일 나. 우리 동선이 야무지니까 카운터에서 돈 세는 일이 딱 제격이겠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상냥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함께 꽤 유명하고 큰 간장게장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당시에도 그곳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제가 결혼한 후엔 연예인들이 촬영도 몇 번 다녀갔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었죠. 원래는 시어머니 혼자 하시던 가게였는데 가게가 유명해지며 자꾸 일손이 부족해지자 시아버지께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함께 운영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가게가 워낙 바쁘니 저보다 먼저 시숙과 결혼했던 형님도 그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전 처음부터 절 딸처럼 예뻐해 주셨던 시부모님이 좋아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하고 나서도 이후 아들을 낳은 뒤에도 종종 가게를 도우러 갔었습니다. 일이 좀 힘들긴 했지만 진심으로 두 분을 돕고 싶었거든요. 시부모님도 형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며 절 많이 예뻐해 주셨죠. 제가 시부모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절 예뻐해 주셔서도 있지만 두 분 자체가 너무 선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겐 네 시어머니 혼자 다 키운 거다. 나야 뭐 뒤늦게 일손도로 간 일개 직원이지 뭐. 그래서 직원들이 날 사장님으로 부르려고 할 때도 무조건 바로 잡아줘. 그 가게 사장은 네 시어머니 혼자고 난 그냥 직원이라고 말이야. 네 시어머니 정말 멋지지 않니? 두 분은 참 성실하고 또 서로를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셨어요. 두 분을 지켜보니 저를 대하던 남편의 다정한 모습이 누굴 보고 배운 건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배려하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좋아 보여 남편도 저도 쭉 두 분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나중에 그런 저희를 보고 자신의 아내와 아름답게 살 수 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부모님을 보고 자란다고 한들 모든 자식이 다 마냥 훌륭하게 자라진 않는다는 걸 저는 시숙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시숙은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을 나온 뒤 이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큰 기업의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서울 본사만큼은 아니어도 연봉이 꽤 높다고도 들었죠. 그런데 똑똑하고 직장 좋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숙은 항상 고졸이었던 형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땐 콩깍지가 단단히 쉬었지.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이프 직장 학벌 같은 거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무안한지 알아? 제 아낸 고졸에 별로 배운 것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 돕고 있습니다. 이러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형,
왜 형수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해? 사람마다 다 살아온 게 다른 거지. 남편이 아내를 제일 아끼고 존중해줘야지. 왜 매번 형수님을 함부로 대하냐고. 그거 남자 망신이야. 같은 고졸이라고 편드냐? 존중해줄 면이 있어 해주지. 있어야. 여보, 당신은 진짜 운 좋게 나 만나서 인생 핀 줄 알아. 나처럼 잘나고 돈 잘 벌고 시댁도 잘 사는 남잘 당신 주제도 어떻게 만났겠어? 아주버님, 형님도 충분히 멋진 분인데 너무 그렇게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같은 여자로서 진짜 저까지 화난다고요. 하지 마, 동서. 이젠 저런 소리 하도 들어서 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저거 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나한테 풀려고 저러는 거야. 형님은 그런 시수가 결혼할 땐 서로 콩깍지가 단단히 쉬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팔자가 꼬이려니 운명의 신이 자기 눈에 장난질을 친 것 같았다고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시숙에게 쓴소리를 거듭했었지만 시숙은 변하지 않았죠. 또 성품이 오만방자했던 시숙은 형님뿐 아니라 남편도 은근히 무시했어요. 제 남편도 저와 형님처럼 고졸이었거든요. 남편은 워낙 어릴 때부터 공부엔 관심이 없어 애초에 기술을 배우는 길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허리야. 요즘 허리가 계속 뻐근하네. 야, 그러니까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그랬으면 그렇게 몸 아플 일 없이 앉아서 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하긴, 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나랑 다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너무 세상을 탓하지 마라.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법이잖아. 또 시작이다. 저 잘난 척. 난 형 하나도 안 부럽고 세상 탓할 생각도 없거든? 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형 그 오만방자한 성격 갖고 사는 것보단 나로 사는 게 훨씬 좋네. 예, 예. 열등감 폭발해서 발끈하는 소리 잘 들었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저렇게 쉽게 발끈하지. 그럴 때마다 남편도 지지 않았지만 자꾸 얄밉게 구는 시숙이 짜증나. 저도 한 번씩 시숙의 말을 받아치곤 했습니다. 아주버님 말대로 세상이 좀 불공평하긴 해요. 그죠? 아주버님은 키도 작고 벌써부터 탈모도 오고 있는데 제 남편은 키도 크고 머리숱도 빽빽하잖아요. 외모도 준수하고요. 뭐라고요? 재수 씨, 지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네?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전 아주버님도 똑같이 제 남편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 정도 말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아주버님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원래 몸쓰는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들도 허리가 엄청 안 좋아진다면서요. 게다가 계속 앉아서만 일하셔서 그런가 아주버님 배가 벌써부터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 남편은 날씬한데 그러다 건강 망가지면 큰일 나요. 시숙에게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형님까지 그렇게 개무시를 했으니 저도 시숙이 너무 얄미웠던 거죠. 그렇게 제게 몇 번 무안을 당하자 은근슬쩍 저까지 무시하려 했던 시숙은 제겐 차마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저와 시숙의 관계를 보며 오죽했으면 형님과 시부모님까지 정말 통쾌하셨죠. 자신들은 말주변이 없어 저처럼은 못했는데 속이 시원하다면서요. 제가 형님을 좋아했던 건 그런 시수가 대체 왜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형님이 워낙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늘 절 아랫사람이 아닌 귀한 사람 대하듯 존중해줬고 시부모님께도 참 잘하던 천사 같은 분이었죠. 그런 형님이 결국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쯤 이혼을 선택했을 때 저는 형님의 그런 선택을 강렬히 지지했어요. 나 더 이상은 내 인생이 불쌍해서 그 인간 무시 못 참고 살겠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통보했어. 그 인간은 창피하게 무슨 이혼이냐고 난리치긴 했는데 그럼 진즉 좀 잘하지 그랬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 그리고선 괜히 자기 같은 남자 놓친 거 아까워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나 말라고 하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니까.
잘하셨어요, 형님. 진짜 이혼한다고 하시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동안도 많이 참으셨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꼭 멋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동서. 그 인간 사람 자존감 후려치기에서 벗어난 거 너무 좋은데 다른 식구들하고도 이별하게 된 거 너무 아쉽다. 나 정말 우리 시댁 식구들 좋아했거든. 아까 어머님, 아버님도 찾아뵙고 이혼 소식 알려드렸는데 두 분이 날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시는 거야. 잘 선택했다고. 아들이 그런 못난 놈으로 키워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이야. 그런 좋은 분들하고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서운해. 그렇게 다른 가족들과는 눈물의 이별을 마친 형님은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시숙과 형님 사이엔 시숙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 아이가 없었기에 정말 홀가분하게 말입니다. 이후 형님과 전 지금까지도 언니 동생하며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살고 있는데요. 형님은 이혼한 지 4년 뒤엔 시숙과 딴판인 아주 좋은 남자 재혼해 딸도 하나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착한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행복을 누리고 계신 것 같아 형님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에미야, 너 지금 취업 자리 찾고 있다고 했지? 그럼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하지 않을래? 우리가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직원 중에 제일 믿음직했던 큰애가 나가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자리를 네가 대신해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구나. 형님이 이혼한 직후 마침 아들을 낳고 맞벌이를 위해 취업 자리를 찾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는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어차피 그전에도 한 번씩 가서 가게를 돕곤 했었기에 전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일은 이미 익숙해서 어렵지 않았는데 확실히 직업으로 삼으니 몸이 고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며 제게 고마워하셨던 시부모님을 보며 전 열심히 힘을 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두 분도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엄살 피우지 말자고 생각하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가게가 걱정되시긴 해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러게, 우리가 너희 아니었으면 이런 동남아 휴양지 여행을 어떻게 해볼 수 있었겠니? 평생 쉼이란 걸 잘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좋구나. 에휴, 병준이 그놈도 같이 오면 좋았을걸. 걔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지 원. 자기 친구들이나 혼자선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서 걔는 어떻게 부모인 우리랑은 이런 여행 한 번을 다닐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구나. 자식을 잘못 키웠지. 에휴. 저와 남편은 평생 일만 하고 사셨던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서요. 그때마다 시숙은 함께 가지 않았었는데 가족들이 시숙을 따돌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족들과 어울리는 일을 굉장히 귀찮아했기 때문이었죠. 시숙은 돈은 그렇게 잘 벌면서 부모 챙길 줄은 전혀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 생신도 잘 안 챙기고 심지어는 명절에도 귀찮다며 안 온 적도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시부모님은 돈만 잘 벌지 내실은 남편의 반의 반도 못 채운 반푼이라며 시숙을 향해 혀를 차곤 하셨죠. 아이 진짜 혼자 살기 외로운데 왜 이렇게 여자가 안 생기지? 형, 여자 만나러 나가서 잘난 척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전에 형수님한테 한 것처럼 하면 형은 다시 태어나도 재혼 못해. 그리고 운동이라도 해서 뱃살 좀 빼고. 여자들이 그 단추 발사될 것 같은 형 배를 보고 호감이 생기겠어? 술도 좀 줄이고. 에휴, 애초에 재혼은 하지도 말거라. 난 네가 또 다른 집 귀한 딸내미 데려다가 전에 큰애처럼 상처 주고 살까봐 무섭다 얘. 시숙은 재혼을 엄청 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솔직히 시숙은 인기가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성격도 이기적이고 모나고 외모고 몸매고 솔직히 별로였으니까요. 이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직접 시숙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인지 시숙은 벌이도 좋고 한 번 이혼했어도 아이는 없었건만
선을 보고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여자를 만나도 번번이 차이곤 하더라고요. 그런 시숙이 형님과 이혼한 지 11년 만에 재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다들 좀 놀랐습니다. 새 형님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40대 초반이라기엔 관리를 잘 받아서 그런지 동안인 편이었고 키도 크고 날씬했습니다. 게다가 좀 고친 티가 나긴 했지만 얼굴도 괜찮은 편이었고 들어보니 학벌도 나쁘지 않던데 이런 여자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 시숙과 재혼해서 살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 3년 전에 한 번 이혼했었다고? 우리 병준이랑 똑같은 아픔이 있었구나. 네, 근데 뭐 저는 얼마 안 살고 이혼한 거라 크게 상처받진 않았어요. 애도 없었고요. 그래, 근데 평생 서울에 살았다면서 여기 내려와서 사는 거 괜찮겠니? 아, 네. 전 백수라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한 딸 창피하다고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분들이어서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안 보고 산지 오래됐고요. 그래도 살기엔 솔직히 서울이 좋긴 한데 병준 씨가 서울로 오면 지금 회사만큼 괜찮은 회사는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만 아니면 솔직히 이런 바다 비린내 나는 지방까지 내려와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 단박에 이해가 가더군요. 아, 끼리끼리 만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고향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 비린내 나는 지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래도 처음 본 날이니 아무 말씀 안 하셨기에 저도 가만히 있긴 했는데 처음부터 새 형님에 대한 첫인상은 그렇게 별로였었죠. 그래도 저와 같은 며느리니 처음엔 형님과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친해지지. 형님은 시숙처럼 귀찮다며 시댁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시부모님의 생신과 명절엔 시숙과 함께 왔었는데 말하는 게 얼마나 얄밉던지 말하는 입을 콱 틀어쥐고 싶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이 지역은 통 정이 안 가.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서울하고 다르게 인프라도 불편하고. 왜요? 여기 남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진 섬도 많고요. 게다가 여기 요즘 개발도 많이 됐어요. 전 저희 지역 너무 좋은데. 그거야. 동서 원래도 촌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동서가 서울에 대해 뭘 알겠어? 저 원래 살던 곳도 촌은 아닌데. 아무튼 형님, 전 괜찮은데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선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기가 평생 살아오신 두 분 고향인데 그런 말 들으시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동서, 나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지금 누굴 가르쳐? 입만 열면 불평불만에 서울 사람 부심에 예의도 너무 없던 형님에게 정을 붙이려고 해도 정말 힘들더군요. 또 형님은 명절에도 다 같이 밥상을 차리고 정리할 때도 엉덩이를 거실 소파에 딱 붙이곤 꿈쩍도 않는 철판의 소유자였습니다. 전 귀찮아서 원래 친정에서도 주방엔 일절 출입 안 했었어요. 손톱 새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일하다가 망가지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널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족인데 뭐든 다 같이 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그럴 거면 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음식 먹지도 말거라. 병주이 너도 마찬가지야. 에이, 어머님, 정없게 왜 그러세요? 아유, 알겠어요. 도울게요. 여기서 응원하면 되죠? 힘내라, 힘!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 화를 내셔도 형님은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만 했었는데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질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호통을 듣고 좀 주눅이 들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숙은 전 형님 때와 달리 새 형님에겐 완전히 잡혀 살더군요. 시숙에게 가스라이팅은 절대 당하지 않을 만큼 형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기도 했지만 시숙은 새 형님의 외모에 홀딱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이, 집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서울 깍쟁이 모르세요? 이렇게 좀 새침하고 철없는 성격이 이 사람 매력이라고요. 아유, 귀여워.
그런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나가라. 어휴, 속 터져서 정말. 그런 시숙은 외벌이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형님이 시키는 대로 집안일과 음식까지 전부 도맡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한 거죠. 그걸 또 자랑처럼 시부모님 앞에서 떠드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것까지야 뭐 솔직히 평소에도 좋게 보이지 않던 시숙이 자기 손으로 꼰 인생이었으니 상관없었는데요. 문제는 형님이 저와 남편을 자꾸 은근슬쩍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숙과 똑같이 참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학 가는 세상인데 동서랑 서방님은 전문대라도 안 가고 뭐 했대? 요즘엔 대학 안 나오면 무시받는 세상이잖아. 난 알지? 무려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거. 우리 남편도 좋은 대학 나왔고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네. 저도 남편도 별로 무시받고 산 적 없고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무례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사정도 잘하는 것도 다른 건데 자기들이 뭔데 남의 인생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작 학벌 가지고 그러는 게 진짜 수준 낮은 거죠.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둘째 말 한번 잘한다. 큰애 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대학까지 나오고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니? 둘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 너네 애도 없는데 일도 안 하고 있잖니? 게다가 집안일에도 손도 하나 까딱가 안 한다며? 그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둘째를 무시해? 왜 어머님은 맨날 동서편만 드세요? 저도 일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럼 동서처럼 몸쓰는 일 안 하고 앉아서 폼나게 일하는 사무직으로 들어가겠죠. 고급 인력이니까요. 근데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굳이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동서랑 다르게요. 또 집안일에 몸 힘들어서 하기 싫단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거 둘째랑 같이 일하고 있는 나랑 네 시아버지도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 인지가 안 되니? 네 시동생까지 무시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며느리라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둘째한테 하는 태도가 영 글러먹어서 참을 수가 없구나. 남의 인생 까내릴 시간에 네 인생부터 하나라도 열심히 살고 내실을 잘 다질 생각이나 해. 너나 병준이나 아유 더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저도 매번 물러서지 않고 받아쳤지만 그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시어머니도 제 편을 들며 형님을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며느리에게 참 다정한 분인데 참다 참다 나중엔 참을성이 사라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형님이 말하는 게 너무 고약하다면서요. 하지만 형님은 시숙과 똑같이 저와 시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전혀 바뀌지 않았었죠. 그런 형님은 무력도 엄청났습니다. 자긴 돈도 안 벌면서 시숙이 벌어온 돈으로 명품도 엄청 사들이곤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 백화점엔 명품관이 따로 없는데 광주나 서울까지 가서 형님은 꼭 명품 가방이나 옷, 구두 등을 사오곤 했죠. 그걸 또 굳이 할 일도 많은 명절에 입고 와선 저에게 자랑하며 또 저를 무시도 하곤 했고요. 동선, 동서랑 서방님 월급이 적어서 이런 거 꿈도 못 꾸지? 하긴 이런 것도 다 어울리는 사람이 가져야 가치가 빛나는 거지. 돼지 목에 진주라고 동서가 걸쳐봤자 뭐 태가 나겠어? 냄새나는 간장게장 만지면서 명품옷 걸치고 있어봤자 말이야. 저희도 벌만큼은 버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꼭 그걸 몸에 걸쳐야지만 명품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동서, 내가 명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그렇대요? 전 그렇게는 말 안 했는데 형님이 괜히 꼬아들으시는 거겠죠. 형수님, 저희 집사람이 만약 그런 거 걸치고 다니면 형수님보다 태가 배는 더 날걸요? 저희 집사람이 워낙 고급지게 생겼잖아요. 여보, 이참에 당신도 큰맘 먹고 명품 좀 지르자. 내가 다 사줄게.
됐어. 나한텐 값어치도 매길 수 없는 명품이 이미 있잖아. 당신이랑 우리 아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짜증이 났죠. 그래도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에 막 분통이 터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이런 사치 외에도 형님의 물욕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일화는 또 있었어요. 형님이 시댁에 오는 날은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외에도 두 번이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숙과 형님의 생일이었죠. 처음엔 그래도 가족이니 생일은 가족과 함께 챙기고 싶어 하나 싶었는데 그 속셈을 알게 되니 정이 더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미역국은 됐고요. 제 생일 선물 주셔야죠.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물건 말고 현금인 거 아시죠? 저 60만 원 이하로는 안 받습니다. 저번에 동서 생일 땐 50만 원 챙겨주셨다면서요?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 위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더 주셔야죠. 첫 형님의 생일날 대놓고 돈을 바라던 형님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생일이니 나쁜 소린 하시지 않고 한숨을 쉬며 미리 준비하셨던 돈 봉투를 건네주시더군요. 두 분은 제 생일 때도 그렇게 용돈을 주셨으니 형님의 생일에도 똑같은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두 분 앞에서 손가락에 침까지 바르고 대놓고 돈을 하나 둘 세 개까지 하더라고요. 어? 제가 6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50만 주세요? 찾아놓은 돈 없다. 그리고 너도 둘째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너만 더 줘야 하니? 제가 큰 며느리잖아요. 돈 없으시면 제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네? 두 분 다 휴대폰 은행 어플 만질 줄 아신다면서요. 아유, 시끄러워. 뭘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이런 날까지 우리 언성이 높아지게 만드니? 아유, 싫으면 내놔라. 아니, 누가 싫댔나요? 치, 그럼 5만 원이라도 더 주시지. 진짜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숙은 좀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니 생일에 찾아오기란 건 100% 형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 생일에도 또 돈을 세어보며 제게 준 것보다 더 달라고 또 억지를 부리기에 이번에 남편이 나서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형수님은 우리 부모님이 돈으로 보이세요? 아무리 형수님이라지만 자식으로서 너무 불쾌하네요. 아니, 전 그냥 두 분이 워낙 돈을 잘 버시니까 그런 거죠. 사람 놀라게 왜 화를 내세요? 그냥 두 분이 너무 편해서 애교처럼 때 좀 써본 거예요. 참나.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밉상이니 남편과 전 점점 더 형님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재혼한 지 2년 뒤 어느 날 기어코 그런 형님과 저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당시 연세가 70대 중반이 되신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2년 전부터 가게 일을 거의 못 나오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도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며 가게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신 거죠. 제가 이어받기엔 너무 가분해서 이걸 받아도 될지. 한 달 매출이 잘 나올 땐 2억까지도 나오는 그런 것을 제게 주신다니 좀 과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종종 나중에 가게를 제게 물려준다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오니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미야, 넌 평생 친정에서도 여기서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잖니. 그러니 이 정도 욕심은 좀 가져도 된다. 네 형님의 반이라도 욕심 좀 부리면서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아이야. 내가 이 가게를 물려줄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동안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제 고생이 인정받는 것 같아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사장이 되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겹도록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힘들었던 20대 초중반 시절도 막 떠올랐거든요. 감회가 정말 새로웠죠. 그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울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제게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세요? 나야, 동서.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이 웬일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날 전 오후 출근이라 잠시 쉬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아들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대체 어디까지 기어오르는 거야? 내가 오늘 동서 기강 좀 바로 잡아주려고 왔어. 아, 형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제 뺨에 손댄 거예요? 형님은 다짜고짜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제 뺨을 후려친 겁니다. 정말 별이 번쩍하고 보이며 순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판단하고 정신을 차리는 동안 형님은 쉬지 않고 제게 소리쳐댔어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 게장집 증여해 주셨다며? 진짜 기가 차서. 동서가 뭔데 혼자 그 꿀단지를 독차지해? 뭐, 뭐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짜고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열이 안 뻗치게 생겼어? 내가 괜히 여기까지 재혼하러 왔겠어? 내 남편 버리도 버리지만 시댁될 집이 잘 나가는 게장집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남편이랑 재혼했던 거야. 나중에 그 늙은이들 늙고 병들면 당연히 장남인 내 남편한테 그 가게가 넘어올 줄 알고. 어이없어서 정말. 형님은 가게 나와서 카운터 한 번을 본 적 없으면서 왜 가게를 욕심내요? 형님이 오면 뭘 할 수 있다고요? 형님이 그 가게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군침을 흘려요? 배울 만큼 배운 내가 그 냄새나는 개를 왜 만져? 내가 왜 힘들게 그 수준 떨어지는 일을 하냐고? 당연히 내 남편한테 넘어오면 권리금 세게 받고 팔거나 직원들만 열심히 굴리고 난 돈만 만지려고 했지. 근데 나보다 족보상 서열도 낮은 게 어디서 그걸 홀랑 받아 처먹냐고? 당장 안 내놔? 내놔. 그 가게 내 거야. 어디 감히 둘째 주제. 안 그럼 진짜 나한테 매운맛 한번 제대로 볼 줄 알아? 그 가게는 어머님이 저한테 정당하게 물려주신 거고요. 그건 형님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형님한테 그럴 자격도 없고요. 형님 지금 이러는 거 진짜 추하고 탐욕스러운 짓이에요. 아세요? 뭐야? 이게 진짜? 그래, 오늘 아주 날 잡자. 어? 생각이 얼마나 짧으면 그걸 억지를 써서 빼앗을 생각을 한답니까? 정신을 차린 전 기가 차다는 듯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형님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선 또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형님의 손목을 냅다 낚아챘어요. 그리곤 다른 손으로 조금 전 제가 당했던 싸대기를 똑같이 되갚아줬죠. 아! 야, 나, 나 네 형님이야. 근데 어디 감히, 근데 어쩌라고? 네가 나보다 형님이면 남의 얼굴에 막 손대도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상종하기도 싫은 거. 그래도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대우해줬더니 사람을 아주 물러봤네. 야, 어디 노력도 않고 자격도 없는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선 맨날 게장 파는 일 수준 떨어진다고 무시하면서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길 탐내? 거긴 만약 내가 안 물려받았다고 해도 너 같은 거한테 넘어가기엔 택도 없는 귀한 곳이야. 어머님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일군 곳인데. 동서,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넌 먼저 내 뺨도 쳤는데 동갑인 마당에 내가 반말도 못할 건 뭐야? 야, 추하게 좀 살지 마. 사람이 뭐든 정당하게 노동하고 대가를 얻길 바라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디서 놀부심벌 부려? 너 아주버님이 맨날 너한테 껌뻑 죽으니까 아주 기가 하늘까지 솟았나 본데 이 집안에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어? 또 이딴 못된 짓 하면 그때 네 재산날 될 줄 알아. 이게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이 짜증나는 짓구서. 제가 말발로도 질 것 같자 형님은 발을 마구 동동 구르며 성질을 있는 대로 내더군요.
자기 머리까지 막 쥐어 뜯어가면서요. 그 순간 그런 형님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쳐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어,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 아까부터 와 있었다. 어쩔래?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잠깐 가게 일 관련해서 제게 전해줄 것이 있다며 저희 집에 놀러와 차를 한잔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어머니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 계시던데 마침 형님이 찾아왔던 거죠. 화장실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고 머리를 쥐어뜯느라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를 못 본 형님에게 통쾌한 응징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보고 크게 당황한 형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그래도 며느리라고 최대한 참아줬더니만 감히 둘째 얼굴에 손까지 대? 그리고 뭐 늙은이들? 아, 그것도 다 들으셨어요? 그게 어머님, 아깐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흥분해서 네 속에 있던 본심이 새어나온 거겠지? 왜 어머님은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당연히 화나고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래요. 동서도 똑같이 저한테 손 올렸는데 왜 제 머리통만 때리세요? 왜 동서한테만 가게도 주고 동서만 맨날 예뻐하시냐고요. 애초에 네가 먼저 둘째 얼굴에 손댔잖니? 그리고 너 하는 꼬락서니가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왜? 네 논리대로라면 네가 둘째보다 위이든 나도 너보다 서열이 훨씬 높은데 넌 둘째 얼굴에 먼저 손대도 되고 왜 나는 안 되니? 다 주는 대로 돌아오는 건데 네가 둘째만큼 나랑 네 시애비한테 잘했어? 하는 거라고 밉상짓밖에 없으면서 뻔뻔하게 둘째랑 똑같이 예쁨 받을 생각을 해? 그, 그래도 가게 문제는 다르죠. 그건 당연히 저랑 저희 남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 너도 병준이 그놈도 그 가게 와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리? 둘째는 그 가게에서 무려 13년 일하고도 그 가게 밖을 주저했는데 넌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애가 그 가게 와서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는 네가 뭔데 가게를 탐내? 난 앞으로도 너랑 병준이한텐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둘째네만 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네 생일에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니까 우리 돈엔 군침 흘릴 생각도 하지 마. 아예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어머님, 아무것도 안 주신다뇨. 법적으로 그래도 그게 안 될 텐데. 사회에 미리 다 한원한 한이 있더라도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꿈깨. 고얀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저런 못돼 처먹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선. 당장 안 나가? 나가. 어머님, 괘씸해서 네 우는 소리 따위 듣기도 싫으니까 당장 둘째 앞에서 사라지라고. 사곤 자기가 쳐놓고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형님은 엉엉 울며 시어머니의 등살에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제 뺨을 이리저리 살피시며 저를 걱정해 주셨죠. 나중에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시아버지도 격분하며 더는 형님의 막대 먹은 짓거리를 참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숙에게 전화해 아주 난리를 쳤었고요. 형 마누라 단속 똑바로 안 하면 앞으로는 형 대접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요. 그 후 진짜 아무것도 못 받을까 싶어 겁이 났는지 시숙과 형님은 뻔질나게 시댁에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남편이야 워낙 시댁에 자주 갔었으니 그런 비굴한 그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랑 드라이브 가실래요? 그리고 두 분 재산 문제 말인데요. 아유, 시끄러워. 돈 얘기 꺼낼 거면 아예 우리 집 문 출입도 말어.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식은. 그나마 무력이 없던 시숙은 형님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았는데 그래도 형님의 장단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단호하셨죠. 웃긴 건 그 뒤 자꾸만 시숙의 얼굴이 홀쭉해졌다는 거예요. 시숙의 안색은 자꾸만 안 좋아졌었는데 어느 날 시숙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며 하던 푸념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나 진짜 요새 집 들어가기도 싫어. 집사람이 자꾸 어떻게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와라. 대장집을 빼앗아 와라 하면서 들들 볶는단 말이야. 진짜 꿈에서도 나온다니까? 나 아무래도 여자를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동안엔 집사람 외모가 좋아서 마냥 다 참고 살았는데 그 콩깍지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정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야 내 전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껴진다니까? 아, 진짜 그립다, 전처가. 아주버님, 전 형님은 지금 재혼해서 엄청 잘 사고 계신 거 알죠? 그렇게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전 형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젠 후회도 늦었네요. 시숙은 형님에게 아주 들들 볶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시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결국 여자를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던 시숙은 형님의 성질머리를 못 이기고 이혼을 했습니다. 더 웃겼던 건 그런 시숙에게 형님이 엄청 매달렸었다는 거예요. 형님은 시숙의 마음을 돌려보려 제게까지 연락해 애원했는데 그때 전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작작 부렸어야죠. 사람도 적당히 들들 볶고요. 제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은 진짜 또 재혼하지 말아요. 어차피 보니까 재혼도 자기 손으로 돈은 벌기 싫고 사치는 부리고 싶으니까 만만한 남자 골라 잡아서 한 모양이던데 괜히 또 엄한 남자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하라고요. 뭐? 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이 훈수질이야? 건방진 게 반말하지 마. 나보다 따지고 보면 생일도 늦는 게 건방지게. 제발 인생 똑바로 좀 살아라. 어? 그게 형님, 그 여자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심하게도 시숙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던 전 형님에게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이제와 자기 안 보고 싶냐, 어쩌냐 하는 추접스러운 소리를 하면서요. 시숙의 번호를 지운 지 오래라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신고 받았던 전 형님은 발신인의 정체가 시숙인 걸 알고 정말 기겁했다고 제게 말해주더군요. 결국 시숙은 형님의 새 남편에게 욕을 작살나게 먹곤 번호까지 차단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숙 부부의 한심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시숙은 벌써부터 또 재혼할 여자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은 그런 시숙을 한심해하며 절대 또 재혼할 생각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이제 너만 다른 집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돼서 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꼴 보기 싫고 전에 걔처럼 못돼 먹은 며느린 더더욱 안 보고 싶다. 정하려거든 네 정신머리부터 다 뜯어 고친 다음에 해도 해라. 자기 부모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놈이 또 가정을 꾸린다고 한들 제대로 건사나 하겠냐? 아유, 속 터져서 정말. 그런 시숙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시부모님께 남편과 저라도 더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시숙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 제게 그런 과분한 가게를 물려주신 두 분, 특히 시어머니께 너무도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그랬기에 이제야 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두 분을 더 자주 찾아뵙고 모시고 놀러도 다니며 더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다행히 착하게 자라죠. 저와 남편 없이도 혼자 시댁에 찾아가 두 분과 시간을 보내다 오곤 합니다. 부디 제겐 너무 감사한 존재인 시부모님이 더 편찮으시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가족 곁에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 형님을 업신여겼다가 인성 나쁜 여자를 만나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도 하고 40대 후반의 나이인데도 여전히 방황하며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시숙과 탐욕을 부리다 결국 비참하게 이혼당한 그 여자를 보면 역시 사람은 뭐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교훈이긴 하지만 그만큼 맞는 말이니 이런 사연에도 자주 언급되는 거겠죠? 그 간단하고도 중요한 세상의 법칙을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